자, 47차시 수업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1970년대 때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졌었다라고 했었죠. 중화공업의 과잉 투자도 있었고, 그래서 1980년대 때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구조 조정을 합니다. 일단 중화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조정을 해서 과잉 투자가 이제 좀 완화됐었고, 부실기업 부실기업 정리라고 했는데 사실 부실하지 않은 기업도 전두환 말을 안 들으면 정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기업 서열이 10위권 내에 드는 그런 큰 기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전두환한테 뇌물 안 바친다고 해가지고 정리해 버렸습니다. 기업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다 분해시켜 버렸습니다. 공중 분해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전두환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날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을 일부 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외국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근데 이제 나중에 IMF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금융시장의 일부를 개방을 해서 외국 돈들을 투자를 많이 받게 됩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했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은행 업무를 외국 자본에 의해서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개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반기에는 그런 서서히 회복하는 상황이었었고 별로 중요한 건 없었고,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3조 호황이 이제 전두환 정부 중반부 때 세 가지가 낮은 그런 호재가 찾아오게 되는데, 뭐가 낮았었냐면은, 아이고, 일단 먼저 저유가, 70년대 말에 엄청나게 치솟았던 기름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안정을 되찾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금리,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금리도 낮아져가지고 이자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자 부담이 적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달러가 굉장히 싸지게 됨에 따라서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증대했었고, 이때 엄청나게 또 고도 성장을 합니다. 박정희 때는 좀 기복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성장할 때는 막 15% 그렇게 성장을 하다, 12%막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도 낮게 성장하면은 막 6%, 5%막 그렇게 4%까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전두환 때는 꾸준하게 여기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룹니다. 워낙 요 시기가 좋았었어. 시기가 전 세계 경제가 전부 다 호황이었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묻혀서, 그리고 전두환 밑에도 경제 정책을 잘 쓰는 전문가들이 많았었습니다. 전두환 자체가 독재자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전두환 밑에서 일했던 그 공무원들 중에서 좀 능력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됐었고, 이때 특히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의해서 전자 산업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 앞에 처음에 가발 신발 만들 때는 노동 집약적, 그리고 자동차나 기계 철강 만들 때는 자본 집약, 돈을 쏟아붓는 것이고, 반도체나 전자 같은 것은 이제 기술을 집약하는 그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었지만,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돈 안 바치는 애들은 날려버리고, 돈 갖다 바치는 애들만 잘해주고, 정경유착이 발생을 했었고, 80년대 말에 3조 호황이 종료됩니다. 특히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IMF라고 불리는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게 찾아오게 되죠. 임기 말 외환 위기, 김영삼 때. 이런 상황이었었다. 자료로 좀 봅시다. 자료로. 자, 경제성장률에 전두환 정부 중반기 때 11%, 12%, 막 11% 막 이렇게 올랐었고, 유가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달러, 1배럴당 35달러, 제일 적을 때는 15달러, 14달러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네요.
지금은 1배럴당 70달러 정도 됩니다. 60달러, 7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되게 고유가 시대야,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오일 쇼크라고 봐도 됩니다. 굉장히 기름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금리는, 여기 보면은 낮을 때 11%까지 예금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과감하게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 달러 환율도 이게 N 달러 환율인데 200엔 정도, 123엔으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로 달러를 살 수 있었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달러가 굉장히 적었었다, 가격이 낮았었다. 하지만 이제 전두환한테 말을 잘 들었던 큰 기업들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모든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벌로 성장했으나, 전두환 말을 안 들었던 기업들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80년대 말에는 3조 호황이 종료가 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우리의 김영삼 대통령이 이분이 철학과라서 경제 정책을 잘 아는 게 없어. IMF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IMF가 뭐고 그런 말까지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고 김영삼 처음에 인기 좋았는데 나중에 말아먹어가지고. 자, 보면은 당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넣었었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거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그런 경제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운영하는 걸 다 그만두고 뭐 민영화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민간 운영으로 맡겨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의 규제를 조금 철폐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었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유명하다고 했었었죠. 원래 우리나라는 돈 거래를 할 때 가명으로 할 수 있었는데 비자금 문제가 여기서 심해지니까는 가명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가명에다가 통장을 파놓고서 거기다 비자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금융실명제를 했었고, 부동산도 실명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자기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비자금을 숨기지 못하도록 자기 재산 등록을 하게 했었다. 요거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중요하니까. 공기업 민영화, 요게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민영화, 민간 운영에 맡기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융업의 규제도 완화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을 외국 시장에 개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해서 좀 이렇게 힘들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반대했었고, 북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지원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OECD에 가입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게 선진국들만 가입하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그래서 여거에 가입했다는 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김영삼이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어. 근데 요거 가입했다고 한지 바로 몇 년 만에 IMF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IMF는 쉽게 얘기해서 97년도 말에 나타난 외환 위기입니다. 외환 위기. 그러니까 달러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달러를 빌려와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랬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외환이 지금 맨 처음에 여기 800원쯤에서 시작을 해서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2,000원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800원일 때 1달러였단 말이야. 800원일 때 1달러였을 때 외국에 돈을 빌려온 사람들은 나중에 1달러 갚을 때 800원만 갚으면 돼. 근데 2,000원일 때 1달러, 나중에 이제 800원일 때는 800원만 갚으면 되는 건데, 이게 2,000원이면은 2,000원을 갚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빌려왔다면은 800억만 내면 되는 거야. 800억만 내면 되는데 나중에는
2천억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빚이.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갚아야 될 돈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겁니다. 2배 이상. 외국 달러를 빌려와서 장사를 하게 됐던 기업들이 갚아야 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모든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그 밑에 있었던 실업자가 생기고 조그마한 회사들도 이제 그 기업 따라서 다 같이 망하고 기업한테 돈 빌려준 은행도 망하고 해서 당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해갔던 그런 상황을 IMF라고 합니다. 당시 IMF 당시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맨 처음에 한보그룹의 부도로 우리나라 IMF가 시작이 됩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세계 26위인 한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중요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고 그 회사들 밑에 있던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것들도 망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은행에서 돈 대준 은행들도 망하고 사람들 실업자 생기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 망했어요. 전부 다. 기아도 망했습니다. 기아는 망해서 지금 현대 정씨 집안의 회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의 부도인셈인데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간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합니다. 오늘 부도 유예 대상 4개 계열사 가운데 위독함만 회생시키고 주식회사 대농은 법정 발리,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는 매각하기로 결정하에 따라 재계승이 34개 대농 부분 위독함만 남긴 채 사실상 해체돼 쌍방울 개발과 주식회사 쌍방울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자가 자금난에 시달려오다 오늘 부도 유예 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폭락해서 종합주가지수 주가 지금은 2,000 넘는데 이 당시 주가지수가 500선도 붕괴가 되고 혜태 망한 겁니다. 혜태 원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승의 25인 육화그룹이 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없게 되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다가 달러를 빌려오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 550억 달러를 빌려오기로 합니다. 이걸 빌려오면서 얘네 공짜로 항상 돈은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야. 이자가 있어야 돼. 이자나 대가가 있어야 되지. 당시 IMF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했었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IMF로부터 550억 달러를 빌려주고 요게 이제 제일 미국 애들이 노렸던 건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회사 설립 허용.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은행들을 먹겠다는 거야. 국내 은행들.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종목당 50%까지로 확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넘어갔던 외국 기업들이 당시 대우자동차, 지금은 GM대우라고 부르고 삼성도 자동차였는데 삼성도 이거 자동차 이제 망해가지고 르노, 프랑스의 르노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GM 쉐보레 계열이죠. 이게 쉐보레 맞나? 어쨌든 그리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계속해서 모든 회사가 다 망했어요.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편만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IMF와의 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 불사의 신화가 증권사도 망하고 세계 12위인 한라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로 우리 자동차업계의 구조 개편이 시작될 점. 쌍용차도 망하고 환율이 갑자기 2,000원으로 그러니까 1,000원일 때 빌려온 사람들은 2,000원 되면은 빚이 2배가 늘어낸 거야. 요즘 거의 매일 100개 이상의 기업이 하루에 100개씩 자고 일어나면 100개씩 기업들이 망했어요. 삼양도 지금 다른 전통을 타락한 중견 업체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파이를 시청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보급 우유 정부는 오늘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해서 역시 파이를 시청하겠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 나라가 완전 속당 망했는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하면서 울었어. 나라가 하면서 울었어. 이 사람이 박정희가 3번 죽일 뻔했었고 전두환도 사형 선고를 때렸었고 죽을 위기를 한 4-5번 넘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서 나가리 되고 김영삼이 대통령 돼서 나가리 되고 거의 대통령 선거를 30년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김대중이 취임식 하면서 울었어. 보세요. 이거 아닌데? 보세요. 다음은 대통령께서 여기 아닌데. 짧게 나온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있습니다.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봐야 되겠다.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계속 소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우는 거야 지금.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지금. 나라가 망했어. 이 사람이 그 고생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망했어 지금. 얼마나 불쌍해. 유례 없는 국난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오늘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단국대학이 종합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교도 망했어. 단국대학교 지금 있긴 있지. 그게 원래 근데 서울에 있었는데 부도 나가지고 땅 팔고서 죽전으로 지금 간 겁니다. 대농그룹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 부도 위기에 몰린 부도는 피해야 한다는 사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우그룹 해체 작업이 곧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대우증권과 전자를 우선적으로 떼내고 자동차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끝내 채권안을 요구하는 자구안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서 대우사는 오늘 최종 부도 처리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어제 은행에 돌아온 보험을 결제하지 못해서 1차 부도를 냈다. 현대도 부도 날 뻔했었습니다. 급하게 돈을 치워넣어서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그때 IMF부터 들린 돈 가운데 마지막 법원의 판단입니다. 급하게 돈을 치워넣어서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 동아건설 얘네들 삼풍이 아니라 성수대교 옛날에 붕괴 사건 났던 그 성수대교를 지었던 회사입니다. 얘네가. 사회적 파산이 크겠지만 도저히 쓸 가치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몇 년 8개월 전에 있었던 외환 위기 사태.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쏙딱 망했습니다. 쏙딱 망했고 그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 주식인들이 와가서 우리나라 회사나 금융기관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요구했던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마음먹으면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잘라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고 한국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여러가지 IMF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와가지고 경제 위기는 극복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걸 빌려와서 IMF가 요구한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IMF 위기를 조기 극복을 했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일단 국민들이 자발적인 근무하기 운동을 했었고 이거 알죠? 근무하기 운동. 그리고 구조 조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IMF에서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하고 은행을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여라. 기업이 힘들면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여라 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자르기 시작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이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원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나라의 직장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비정규직, 계약직, 뭐 인턴 그런 개념들이 이때부터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기 운동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안 좋은 기업들 정리하고 은행들 통폐합해가지고 IMF의 지원금을 조기에 갚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금방 갚은 우리나라가 3년 만인가 갚았는데 이렇게까지 금방 갚은 나라가 없었었어. 그래서 이때부터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고 경제 상황을 안정시킨 공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꽤 잘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잘 못했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할 뻔했어 진짜로.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요거를 3년 만에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3년 만에 이거를 조기 성환했기 때문에 꽤 공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죠. 이걸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은행과 기업을 해외인들이 먹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특정 사업을 또 이제 독과점한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됐다. 아까 망한 회사들은 또 다른 재벌들이 다 사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현대가 기아차를 사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 정씨 가문이 차량을 완전히 독과점 했다는 거죠. 독과점.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은 그냥 현대가 거의 유일하잖아. 거의. 그래서 독과점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고 실업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망하는 회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져서 노동자들이 반발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 노동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위원회인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내서 어떤 노동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끼리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근데 이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때 너무 이제 빈부격차가 IMF로 인해서 심해졌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약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했는데 큰 효과를 거둔 게 없어요. 그리고 독점적인 재벌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미 FTA 같은 이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신자유주의, 정부가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같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 정책 강화해줄게라고 하면서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무역과 이제 미국과 무역할 때는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모순되는 정책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이. 그래서 사정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하면서 큰 정치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박은 친기업적이었었고 박근혜도 친기업적이었었습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하는 친기업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요 이명박 박근혜 정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친기업적인 정당이고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했었죠. 4대강 정비 사업 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 이 4대강 정비하면 홍수 뭐 그런 거 아예 없을 거라고 그랬었어. 근데 올해 지금 그 홍수 나가지고 죽은 사람 많잖아.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비슷합니다. 그냥 재벌들한테, 기업들한테만 잘해줬고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가 심해졌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과제는 계속 보지만은 너무 대기업이 크고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살기가 어렵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 민주주의화 되어야 된다.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민들과 작은 상인들이 살만한 그런 기업 경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경제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거를 경제 민주화가 우리나라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 우리나라 기업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기업이 너무 힘이 세고 정치인들도 이제 정치인들하고 경제인들하고 연합하는 그런 상황을 정경유착이라고 했었죠. 뇌물 받아 먹으니까는 기업한테 편한 대로 해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0년대 이후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전했다 맞고, 김영삼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했었고, 김대중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았었죠. 이거는 X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거 X야, 잘못 나왔네. X.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했다가 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 정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 게 이게 나중에도 두고두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에게 경제력이 더 집중됐다 맞고, 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한국 경제는 80년대 중반에는 3저 호황으로 다시 고도 성장을 했었고, 중반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 때문에 수출 흑자, 그리고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김영삼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지만은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위기를 겪었었고,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여기까지.